그는 오랫동안 해답을 찾아왔다. 어떻게 이 이미지로부터 달아날 수 있을 것인가를. 그러나 이것이 아니면 안 되었다. 이것만큼 강렬하고 매혹적인 어떤 이미지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면 어떤 작업도 하고 싶지 않았다. 모든 전시와 영화, 공연 따위가 시시하게 느껴졌다. 오로지 이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떻게 이 이미지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그는 백일몽처럼 궁리하곤 했다. 그림 그리는 친구의 작업실을 빌려 조명을 설치하고 바디 페인팅할 물감과 바닥에 깔 흰 시트를 준비하고, 그렇게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처제를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었다. 처제가 아닌 다른 여자로 대체할 수 없을까를 두고 오래 번민하다가 문득 그에게 떠오른 것은 어떻게 그가 포르노그래피를, 명백하기 짝이 없는 포르노그래피를 연출해 찍을 수 있겠는가 하는 뒤늦은 의문이었다. 처제가 아니라 어떤 여자라도 그것에 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액을 지불해 전문 배우를 고용한다. 100번 양보해 촬영을 해내더라도 그것을 과연 전시할 수 있을까? 그때까지 그는 자신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작품으로 화를 겪을 수도 있으리라는 상상은 해본 적이 있었지만 음란물을 제작한 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생각은 미처 해보지 못했다. 작품을 만들며 그는 언제나 자유로웠으므로 자신에게 무한정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조차 실감한 적이 없었다. 그 이미지만 아니었다면 이 모든 조바심, 불편함, 불안, 고통스러운 의심과 자기 검열을 겪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다. 그의 선택으로 인한 발걸음 한 번에 그가 이뤄온 모든 것을, 가정마저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경험하지 않았어도 좋았을 것이다. 많은 것들이 그의 안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자신은 정상적인 인간인가, 또는 제법 도덕적인 인간인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강한 인간인가. 확고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질문들의 답을 그는 더 이상 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딸깍. 열쇠 소리가 들려 그는 스케치북을 덮고 몸쪽으로 끌어왔다. 혹시라도 그것이 펼쳐져 누군가의 눈에 띄기를 그는 원치 않았다. 자신의 스케치나 착상을 보여주는데 그리 인색하지 않았던 그에게는 역시 낯선 경험이었다. 선배. 들어온 사람은 긴 머리를 질끈 묶은 후배 제이였다. 이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는 짐진 느긋하게 허리를 뒤로 젖히며 웃어주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제이가 동전을 주머니에서 꺼내 들며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이가 자판기 커피를 뽑으러 간 동안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의 공간이 아닌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듬성듬성 정수리가 드러난 것이 신경 쓰여 야구 모자를 눌렀었다. 오래 억눌러온 고함 같은 것이 기침처럼 터져나올 것 같다고 그는 느꼈다. 그는 허둥지둥 가방에 물건들을 쓸어 넣은 뒤 작업실을 빠져나왔다. 제이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걸음을 빨리 해 비상계단 반대편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거울처럼 번들거리는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충혈된 자신의 두 눈이 마치 눈물을 흘린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그가 작업실에서 눈물 따위를 흘린 기억은 없었다. 그러자 그 벌겋게 금이 간 눈을 향해 그는 침을 뱉고 싶어졌다. 수염이 거뭇거뭇한 듀밤을 피가 비칠 때까지 후려치고 욕망으로 부풀어 오른 추한 입술을 구둣발로 짓이기고 싶었다. 늦었네요. 아내는 서운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그를 맞았다. 아들은 그를 반기는 둥 마는 둥 가지고 놀던 플라스틱 포클레인에 다시 열중했다. 대학가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는 아이를 낳은 뒤 일을 종업원들에게 맡기고 밤에 카운터만 챙겼으나 지난해부터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자 다시 가게 일을 직접 꾸리기 시작했다. 덕분에 늘 고단해했지만 아내는 천성적으로 참을성이 많은 편이었다. 그에게 일요일 하루만 시간을 비워달라는 것은 아내의 거의 유일한 요구사항이었다. 나도 좀 쉬고 싶어요. 당신에게도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내의 수고를 덜어줄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한마디 불평도 없이 안팎의 살림을 혼자 해내는 아내가 고맙기도 했다. 그러나 이 즈음 아내를 볼 때마다 겹쳐 떠오르는 처제의 얼굴 때문에 그의 마음은 집에서는 한순간도 편치 않았다. 저녁은 먹었어요? 대충. 제대로 먹어야지 왜 대충 먹어요? 그는 서름서름한 눈길로 아내의 지친 남편에 대해 얼마간 체념한 듯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20살 초입에 했다는 쌍꺼풀 수술이 자연스럽게 되어 아내의 눈매는 깊고 뚜렷했다. 갸름한 얼굴선이며 목선도 고운 편이었다. 모르긴 해도 처녀 때 2평 반으로 시작한 화장품 가게가 해가 다르게 성업한 것은 아내의 서글서글한 인상덕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무엇인가가 그의 취향을 살짝 비켜가 있음을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목구비며 체격이며 사려 깊은 성격까지 오래전부터 그가 찾아온 여자의 이미지였는데 무엇이 부족하게 느껴지는지 딱히 짚어내지 못한 채 그는 결혼을 결심했다.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처음 처제를 소개받은 가족 모임에서였다. 처제의 외꺼풀 눈, 아내 같은 비음이 섞이지 않은 다소 투박하나 정직한 목소리, 수수한 옷차림과 중성적으로 튀어나온 광대뼈까지 모두 그의 마음에 들었다. 아내와 비교한다면 훨씬 못생겼다고도 할 수 있는 처제의 모습에서 가지를 치지 않는 야생의 나무 같은 힘이 느껴졌다. 그렇다고 그때부터 처제에게 다른 마음을 품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저 마음에 드는구나, 자매이고 닮은 부분이 많은데도 미묘하게 느낌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스쳐가듯 했을 뿐이었다. 밥 차려요, 말아요. 아내가 채근하듯 물었다. 먹었다니까? 마음의 혼돈으로 인한 피로를 느끼며 그는 욕실문을 열었다. 불을 켠 순간 아내의 혼잣말이 귀에 꽂혔다. 가뜩이나 영애 때문에 마음이 아리는데 당신은 종일 연락도 없고 애는 감기 때문에 나한테서 떨어지지도 않고. 한숨소리에 이어 아내는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뭐하니? 와서 약 먹으라니까. 오라고 해도 아이가
한참 뜸을 들이고 나는 것을 알고 아내는 천천히 가루약을 숟가락에 털어붓고 딸기색 시럽을 개었다. 그는 욕실 문을 닫고 나와 아내에게 물었다. 처제한테 왜? 무슨 일이 또 있어? 결국 이혼 서류 접수시켰다잖아요. 정서방도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야속해요. 그러고 보면 부부란 게 참 허무해. 그는 말을 더듬었다. 내가 한번 처제를 만나볼까? 아내의 얼굴이 반짝 생기를 띄었다. 그래 줄래요? 우리 집엔 암만 오래도 오지 않고 그래도 당신이 만나자면 어려워서라도 하긴 걔가 그런 어려운 거 알래는 아니지만 어쩌다 그렇게 돼버렸는지. 그는 정 많은 아내의 책임감 있는 얼굴을 손가락에 약을 쏟을까 조심하며 아들에게 다가가는 신중한 뒷모습을 보았다. 좋은 여자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내는 언제나 좋은 여자였다. 좋기만 한 것이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여자였다. 내일이라도 연락을 해볼게. 전화번호 줘요? 아니, 나한테 있어. 은밀히 터질 듯한 가슴을 의식하며 그는 욕실 문을 닫았다. 샤워기의 물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욕조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며 옷을 벗었다. 2달 가까이 아내와 섹스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성기가 부풀어 오른 것이 아내 때문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었다. 오래전 아내와 함께 들렀던 처제의 자취방을, 거기 웅크려 누워 있을 처제를, 그보다 오래전 피토성이로 그의 등에 엎였던 처제의 몸을, 고스란히 전해져 왔던 가슴과 엉덩이의 감촉을, 그리고 바지 한 겹만 벗기면 낙인처럼 푸르게 찍혀 있을 몽고 반점을 상상한 순간 온몸의 피가 거기 모여 있었던 것이다. 물컹물컹한 환멸을 씹으며 그는 선체로 자위를 했다. 샤워기 아래로 뛰어들어 정액을 씻으며 그는 웃음도 울음도 아닌 신음을 냈다. 물이 차가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2년 전 여름의 초입, 처제는 그의 집에서 손목을 그었다. 그의 가족이 평수를 넓혀 이사한 뒤 처가쪽 식구들이 모두 모여 점심을 먹던 자리였다. 처가 식구들은 고기를 유난히 즐기는 편이었는데 처제가 어느 날부턴가 채식을 한다면서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이 장인을 비롯한 모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모양이었다. 처제가 딱할 만큼 말라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녀를 심하게 나무란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베트남 참전 용사 출신의 장인이 반항하는 처제의 뺨을 때리고 우격다짐으로 입안에 고기 덩어리를 밀어 넣은 것은 아무리 돌아봐도 부조리극의 한 장면처럼 믿기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선명하고 섬뜩하게 기억되는 것은 그 순간 터져나온 처제의 비명소리였다. 고기 덩어리를 뱉어낸 뒤 과도를 치켜들고 그녀는 가족들의 눈을 차례로 쏘아보았다. 흡사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그녀의 눈은 불안정하게 희번득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손목에서 피가 솟구쳤을 때 그는 혼니부를 찢어 그 자리를 묶은 뒤 헛개비 같은 그녀의 몸을 들쳐 업었다.
자신에게 그런 결단력과 순발력이 있다는 것에 놀라며 주차장을 향해 내쳐 달렸다. 혼절한 그녀가 응급치료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순간 그는 무엇인가가 탁 하고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는 지금까지도 정확히 설명해낼 수 없었다. 누군가가 그의 눈앞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쓰레기처럼 던져버리려 했고 그 사람의 피가 그의 흰 셔츠를 흠뻑 적셨고 그의 땀과 뒤섞인 그것은 차츰 갈색으로 꾸덕꾸덕 말라갔다. 그녀가 살았으면 하고 그는 바랐지만 동시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는 의문했다.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 버리려 했던 순간은 인생의 코너 같은 거였을 것이다.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이 강제로 고기를 먹이는 부모, 그것을 방관한 남편이나 형제까지도 철저한 타인 혹은 적이었을 것이다. 지금 그녀가 다시 깨어난다 한들 그 상황이 변해 있을 리는 없다. 이번의 시도는 충동적이었지만 그녀는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 그때에는 좀 더 주도 면밀하게 모든 것을 진행해 이렇게 방해하는 일 따위는 없을 수도 있다. 문득 그는 차라리 그녀가 깨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다시 깨어난다는 상황이 오히려 막연하고 지긋지긋해 눈을 뜬 그녀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제가 위기를 넘긴 뒤 그는 동서가 쥐어준 돈으로 매점에서 셔츠를 사 갈아입었다. 피비린내 나는 옷을 버리는 대신 공처럼 뭉쳐들고 택시에 오르며 그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했던 작업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것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으로 기억된다는데 그는 놀랐다. 그가 거짓이라 여겨 미워했던 것들, 숱한 광고와 드라마, 뉴스, 정치인들의 얼굴, 무너지는 다리와 백화점, 노숙자와 난치병에 걸린 아이들의 눈물들을 인상적으로 편집해 음악과 그래픽 자판을 넣었던 작품이었다. 그는 문득 구역질이 났는데 그 이미지들에 대한 미움과 환멸과 고통을 느꼈던, 동시에 그 감정들의 밑바닥을 직시해내기 위해 밤낮으로 씨름했던 작업의 순간들이 일종의 폭력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순간 갑자기 그의 정신은 경계를 넘어 거칠게 운전 중인 택시 문을 열고 아스팔트 바닥을 구르고 싶어졌다. 그는 더 이상 그 현실의 이미지들을 견딜 수 없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을 다룰 수 있었을 때 그는 충분히 그것들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혹은 충분히 그것들로부터 위협당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순간 처제의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푹푹 찌는 여름 오후의 택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위협했고 구역질나게 했고 숨을 쉴 수 없게 했다. 앞으로 오랫동안 자신이 작업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는 그때 했다. 단 한순간에 그는 지쳤고 삶이 넌덜이 났고 삶을 담은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없었다. 10여 년 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작업이 조용히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가 알았던 혹은 안다고 믿었던 어떤 사람의 것이었다.